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번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그 사람과 대화한 후엔 자꾸만 우울해지는 느낌. 그런데도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인연도 결국 인연이고 그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망치게 하는 사람, 악연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현명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상담을 했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착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는 늘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고는 정작 그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는 항상 잘 들어주니까 좋아라고 말하며 마치 그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관계를 끝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저 친구는 더 외로워질 거야 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성은 자신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자신을 보며 이 관계가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연은 종종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친밀감마저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악연을 미리 알아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악연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몇 가지 신호와 그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악연은 우리 삶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상대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소모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당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그 친구를 돕고 싶어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친구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일부러 이용하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그와의 관계가 당신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미 악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상담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신의 불평을 이야기하며 내담자에게 위로를 요구했지만 정작 내담자가 힘들 때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잘하니까 가능하지라는 말을 하며 내담자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내담자는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관계가 깊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장 큰 악연의 징후 중 하나입니다.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합리화하며 상대의 무례한 태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내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회의 중에 그를 조롱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저 참아 넘겼지만 결국 내담자는 직장에서의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의존적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혹은 내가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존적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내담자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항상 그녀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그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연인을 돕는 것이 좋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 관계에서 느끼는 무게감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없으면 그가 무너질 것 같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결국 그 관계는 그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의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악연의 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떻게 이 신호들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신호에 이어 오늘은 나를 망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대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을 조언이나 권유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견은 점점 강요로 바뀌고 결국 상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한 상담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남성 내담자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조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는 태도로 접근하며 내담자가 하는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친구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곳이야 라며 직접 면접을 보지도 않은 직장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하려 할 때마다 너는 늘 그렇게 무모하다고 말하며 그의 선택을 부정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내담자를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이러한 조종은 처음에는 도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조종하는 사람은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소모시키고
내가 나 자신을 믿는 힘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상대가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경계는 모든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가족 내에서 경계가 무너진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늘 내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그녀가 설정한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혼자 있고 싶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언니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니? 라며 그녀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내담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언니의 요구에 계속 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지만 그 경계가 무시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경계가 침해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대처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으며 각각의 인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성장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서로가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리게 되고 멀어지면 외로움과 추위에 고통받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서로의 경계에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를 피하려고 무조건 멀어지기만 하는 것도 그 가시에 무감각해지려고 참기만 하는 것도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호 간의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설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상담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내담자의 성과를 늘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요구를 무리하게 강요했습니다. 내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와의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상대의 기대와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친구란 나의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보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쁜 관계를 끊어내야 할까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를 흑백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나를 계속해서 소진시키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조금씩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관계를 맺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알아가고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심지어 삶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는 악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악연의 특징 중 하나는 늘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한 피로감이 밀려오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쭉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런 관계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내담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사람과 오랜 시간 교류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늘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불만과 고민을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조언을 해주어도 결국은 그래도 안 될 거야 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결론을 맺는 일이 반복되었죠. 내담자는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친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었지만 결국 본인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되면서 심리적 소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단순히 힘들거나 어려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은 방치되게 만드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점이죠. 두 번째로, 악연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닌지에 대해 자꾸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판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정신적인 조종과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려 할 때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도록 만든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악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악연의 세 번째 특징은 자꾸만 나의 삶을 방해하거나 나의 계획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의 시간, 에너지, 기회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약속을 잡고도 반복적으로 늦거나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비웃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 중년 남성 내담자는 자신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동료는 늘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으며 비난했고 심지어는 그를 업무적으로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담자도 그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동료의 비난과 방해로 인해 자신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해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분명히 악연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과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악연을 알아보는 신호를 살펴본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악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놓는 일은 종종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계를 끊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에게 느끼는 죄책감이나 연민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떠올리며 지금이라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집착하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의 질은 시간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소진시키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본다면 어떤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할지에 대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늘 자신을 깎아내리고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등 소위 관계 착취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담자는 처음에는 이를 참아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에 대한 미련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후 서서히 그 동료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그 관계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까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관계를 끊는 데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요구나 기대를 거절하지 못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거절이 곧 상대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하지만 경계를 세우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짓는 과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계가 뚜렷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있는 관계는 상대방이 나의 한계를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에게 솔직히 표현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상대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을 때 내가 더 참았어야 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결과만 낳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느꼈다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유를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유는 종종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삶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이번에는 관계를 끝낸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새로운 가능성과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은 뒤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감이나 심리적인 불안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기를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관계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정서적인 회복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은 머릿속에서 뒤엉킨 감정들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한 내담자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사람과 악연임을 깨닫고 관계를 끊은 뒤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비록 나쁜 영향을 끼쳤더라도 관계를 끝내고 나면 그 사람이 주었던 일말의 안정감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안정감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익숙함이었을 뿐, 진정한 나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루틴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목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주는 원천을 다양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공허감은 종종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그 공허감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악연에서 벗어난 후에는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는 좋은 인연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특히 악연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소모했던 사람들은 정작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내 곁에 있는 진정한 사람들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하며 그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악연에서 벗어난 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의 성장을 축하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용기와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자신을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알고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으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악연을 정리하고 난 후의 시간은 바로 이 지혜를 얻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정리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좋은 인연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더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